지금 내가 공부하고 꿈꾸는 일이 미래에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졌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졌어요. 이 자동화라는 것, 이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험 캠프에 참여하고 계신 과학적 영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자리랑 국가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경영학 박사 나동만입니다. 네, 원래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과학자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공부하랴, 뭐 학원 다니면서 시험 준비하랴, 뭐 참 바쁜 일상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무엇을 직업으로 삼고 살까, 뭐 기대도 되면서 불안하기도 했었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좀 막연하지만 역사에 남은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나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사명감이 훗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꿈꾸는 일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기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그 미래에 우리들이 만나게 될 세상,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기대감도 주지만 또 불안감도 동시에 줍니다. 뭐 편리하고 재밌는 삶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면서도 또 인공지능과 로봇이 흔해지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불안감도 있죠. 지금 내가 공부하고 꿈꾸는 일이 미래에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뭐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성장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나 생산성 증가의 폭이 상당히 낮아져서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심각한 소득 불균형, 뭐 이런 격차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갔던 대기업들, 큰 기업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대신에 또 작은 기업들이 또 생겨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약진하고 있고, 뭔가 기존의 질서랑은 좀 다른 변화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죠. 어떤 분위기가 뭐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뭐 불안합니다. 이제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적으로 보면 뭐 사업이나 뭐 우리의 또 직업에서 기존의 사회를 지배했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점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뭐 약점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뭐 일자리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가 이런 것들 보고서 더 불안해한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AI와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연한 이런 좀 두려움을 좀 주는 이런 보도들이나 뉴스들도 한편으로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면 뭐 기술 발전과 어쨌든 어떻게 사회들이 변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이런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 오늘부터 하루아침에 변화하거나 뭐 큰 경제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조금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뭐 최근까지 오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그렇게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상향에 계속 성장하는 것들로만은 보이지 않죠. 총량은 성장했을지 몰라도 성장률은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아마 세계 글로벌의 유명한 기업들이며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아마 이 IT 기술에 그동안 아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을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 뭐 문서와 서류에 도장 찍어서 일하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컴퓨터와 마우스 뭐 여러 가지 전자문서들로도 일을 하고 많이 이제 편해지고 효율적이 됐다고는 하는데 뭐 GDP나 생산성은 뭐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그동안 PC 뭐 또 스마트폰 뭐 이메일 뭐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정말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GDP가 올라갔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안 그렇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 한 20년간의 미국하고 유럽 쪽의 성장률을 가지고 또 그 이전 20년 또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과거의 20년의 성장률이 더 높아요. 뭐 지금 현재는 그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이 GDP가 성장하는 모습을 찾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뭐 이런 GDP 영향을 기간에 따라서 쭉 이제 성장 곡선을 그려보면 S자형 곡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단계 이렇게 뭐 성장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1단계 그리고 조금 이제 성장세가 시작되는 또 단계 그 다음에 또 다시 둔화되는 단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한번 3단계로 좀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단계는 아마 혁신적인 기술이 막 나왔을 때, 이 혁신이 일어났을 때가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아마 우리가 뭐 경제적 가치 창조에 기반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신기한 뭐 그런 발견이 일어난 거죠. 뭐 이럴 때에는 부의 쏠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발견했거나 지금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일부만이 이런 거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뭐 삶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편리해지지는 않죠. 이런 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새로운 기반 위에서 뭐 새로운 사업과 기업들이 뭐 창조됩니다. 그런 대신에 완전히 그런 기업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 과거에 있는 기업들도 그대로 또 변화 없이 또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시기에 뭐 언론을 보면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죠. 뭐 어떤 신기술이 나왔고 어떤 새로운 신기한 기계가 나왔고 이게 또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되면 아마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기업들이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막 사람들도 막 거기에 이제 돈을 투자하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어느덧 한 2단계가 돼서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게 되면 이 혁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삶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혁신이 이제 정체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마 이제 1단계에서 조성됐던 여러 투자 열기에 대해서 거품이 많이 빠지는 시기고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혁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또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면에서 이제 기업 내부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의 기반에 따라서 경제적인 모델, 뭐 기업의 뭐 사업 모델, 뭐 가치 사슬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기반을 다지고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술과는 다르게 그냥 뭐 하던 방식대로 일하고 뭐 또 사업을 하던 그런 기업들도 이 기술을 어떻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정체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기술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보통 우리가 한 25년에서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 기술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GDP의 상승세,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의 변화나 뭐 생활의 변화는 그때부터 이제 체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기가 지났을 때 3단계에는 대대적인 확장 시기가 됩니다. 이런 정체기에 새로운 모델을 채택하려고 또 새로운 모델을 시도했던 사회나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GDP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과거에 뭐 기업들의 순위 있죠. 매출액 순위나 뭐 이런 기업 가치 순위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기조 속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들이 다시 많이 생기고 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중산층이 생기죠. 이 중산층이 결국에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인 계층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이 석유와 대량 생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컴퓨터와 디지털 시대를 저는 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컴퓨터와 디지털 시대의 1단계, 이 혁신의 발발 시점에 태어나셔서 지금 아마 정체기를 지나 대대적인 확장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때도 아마 이런 인터넷 기술이 나오고, IT 기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혁신 기술, 로봇 기술, 뭐 자동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벤처 열풍이 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때였죠. 이럴 때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자꾸 사업화를 하는데 실패를 많이 해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아직 세상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뭐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품도 꺼지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들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도 변화를 준비했던 시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가 아마 3단계의 시작점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아마, 요즘에 우리의 생활을 보면,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것 없이는 생활하는 것들이 이제 상상이 안 되고, 기업들도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기업들이 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때는 그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본격화되는 이 대대적인 확장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다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때, 이때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때를 맞이해서 유례없는 호황과 풍요의 시대를 앞두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대를 좀 저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런 사물들에는 IT 기술, IoT 기술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이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면 모든 사물이 지능과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뭐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던 편리함의 끝판왕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 그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됐을 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아마 2031년에는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농담과 뭐 우스갯소리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뭐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뭐 15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는 뭐 이제 삐삐나 시티폰 뭐 여러분들은 경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이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상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랑 어디 좀 멀리 갈 때는 또 자동차를 타고 갈 텐데 목적지를 갈 때 대부분 아마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길 안내를 받아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이제 편리하게 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저는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연초가 되면 항상 이제 새로 생긴 도로들이 나온 업데이트된 개정판 지도책을 도로 지도책을 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운전석 앞에 이제 놔두고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옆에서 제가 이제 지도책을 펴가지고 이 길이 맞습니다. 조금 가시다 보면 뭐 어느 길로 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뭐 말씀드렸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도를 보고 길을 잘 찾아갔는지 지금도 참 신기하고 다시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킬 때에는 우리의 생활도 편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회 문제들을 낳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이 날씨가 추워지거나 뭐 더울 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풍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동화 진행이라는 것들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어 왔고 또 해결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우리들은 이 자동화라는 것, 이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의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졌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졌어요. 자동화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제품이나 뭐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적인 가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가 한층 풍요로워지면서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인력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총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자리한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순이익이 생긴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빈부격차,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뭐 사회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과 그림자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이런 또 환경을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를 하나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 헨리 포드라는 분,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예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헨리 포드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자이면서 기업인인데 이 포드 모터스 컴퍼니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이제 농촌에서 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서 청년 때 이제 작은 기계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서 이제 기술을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도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공작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뭐 기계도 만들고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1892년쯤에 내연기관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경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람의 목표가 아직까지 비싸서 몇몇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품질 좋고 값싸게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자동차가 얼마나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쓸 수 있겠느냐. 뭐 많이 비웃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포디즘, 포드의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해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여기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가지고 다 지나가면 이제 여러 직공들이 자기 앞에서 내가 맡은 부품을 가지고 내가 맡은 부분의 부품을 가지고서 이제 조립만 하면 되고 빠르게 옆 사람에 있는 공정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제 자동차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들은 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이런 생산 방식을 통해서 드디어 이 포드 T라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대중적인 자동차 모델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죠. 국민들이 이제 한 1년치의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의 자동차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도로도 많이 뚫리고 이제는 더 멀리서 가서도 뭔가 무엇을 사러, 즐기러, 보러 또 더 멀리 갈 수 있고 개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회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 일자리 기회들이 또 생겨났었는데도 큰 일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가들이 참 우리는 존경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헨리 포드가 실제로 자기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면서 뭐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직원들에게 경영 철학으로서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버려라. 그리고 경쟁을 위주로 하지 말고 봉사가 이윤에 선행해라. 그리고 물건을 값싸게 제조해서 값싸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디즘이라고 부르고, 아무튼 이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첨단 기술이 있는 뭐 디지털 IT 기업들, 뭐 이런 데들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뭐 철강, 자동차, 조선 뭐 등등 뭐 뿌리 산업 같은 것들과 제조업 이런 것들은 좀 소외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쪽에 있는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쪽으로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도 사라지죠. 그죠? 요즘 아마 여러분들 꿈을 얘기하면은 저는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싶어요. 무슨 뭐 저는 멋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대부분 뭐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꿈을 갖게 되는데, 첨단 기술 쪽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느린 속도로 그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전통적인 기업들의 반전의 시기가 또 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사물이 이제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사물들에 들어가서 모든 사물들이 지능화될 때 그런 사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또 수십 년, 뭐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 산업과 이 제조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컴퓨터 몇 대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기계와 공장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섣부르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술들이 성숙해서 이 기업들이 그렇게 변화를 이제 본격화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들이 굉장히 뭐 유명하고 거기에 상당히 우수한 두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뿌리 산업과 제조업의 물건에 본인들의 기술을 팔고 넣어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통적인 어떤 물건에 대한 시장이나 제품, 또 거기에 또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없어질 기업이다, 뭐 없어질 산업이다, 뭐 일자리도 여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미래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 현재를 맞이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그런 미래를 대비하면서 어떤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뭐 또 과학자로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과학자들을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아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영화 천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배우 최민식하고 한석규가 나왔는데, 이 아마 이제 세종대왕하고 장영실의 얘기죠. 네. 이분이 이제 장영실입니다. 네. 이 세종대왕 때 관노로 태어나서 이 종산품 대호군이 된 천재 과학자다라고 했는데, 영화를 봐도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감명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뭐 발명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간의라는 겁니다. 간의. 이게 이제 1432년에 만들어진 발명한 이제 기구인데 이게 이제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 해에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교하게 만든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혼천의라는 겁니다. 혼천의. 이것도 천문 관측 기구인데 간이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생겼으면서 정교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자동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네. 수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자동 물시계를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해시계인데요. 이름이 이제 양부일구입니다. 양부일구. 이 뜻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마솥 같은 시계다. 가마솥 해시계다라는 뜻입니다. 양부일구. 이건데 이거는 딱 봐도 기구가 좀 간편하게 생겼으면서 이렇게 작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종대왕 때 가장 널리 보급됐던 해시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이제 보면 백성들이 뭐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 관아에서 이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서 이제 시간을 파악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시간 계획대로 이렇게 뭐 효율적으로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죠? 약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런 이제 양부일구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또 많이 편리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지 아세요? 네, 요거는 이제 하천에다가 설치하는 수표라는 겁니다. 딱 봐도 아마 원리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높이를 볼 수 있는 이제 홈들이 파져져 있는데 요게 이제 비가 오면은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또 가물면 내려가는 자연현상에 주목해서 이 하천 수위 측량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한강이나 이제 청계천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놓고 봤다고 하고요. 또 요것은 우리 너무 유명하죠? 추구기. 네, 이건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원리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도 또 보급을 해서 이 추구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설치를 해서 관측과 보고 체계를 갖췄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장영실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런 걸 만들었던 것들의 이면을 보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허구가 아닌 것도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성정이나 이런 생각들은 결국에는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고자 했죠. 이 천문 관측 기구도 우리나라의 이 위치와 땅에 맞는 그런 절기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중국과는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민, 그 애정에서 만들었던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다. 따뜻한 과학자죠. 네, 이제 그 다음 분인데요. 요 분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요 분은 아마 여러분들 전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에디슨을 얘기하는데 아마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험프리 데이비라는 이 과학자 이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이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은 영국의 이제 화학자고요. 전기화학의 선구자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 앞에서 마술처럼 이런저런 화학약품으로 신기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이래서 대중강연의 마술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상당히 불우했던 뭐 어린 시절이라고 할까요? 뭐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약제사의 조수가 된 게 계기가 돼서 화학에 재미를 붙이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라는 분이 이제 하신 거를 우리가 보면 요런 거를 이제 만드셨어요.
여기 이제 만들면 요런 형식의 것들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램프입니다, 램프. 근데 아마 이제 산업혁명이 그때 이제 한창 영국에서 진행되었을 때 이 석탄이 많이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영국에 이제 있는데 뉴캐슬 광부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광산 안에 메탄가스 때문에 자기네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광산 속에 메탄가스가 가득 차서, 그때는 이제 광부들이 이 헬멧에다가 촛불을 달고서 그 탄광에 들어갔는데, 이 촛불하고 메탄가스가 만나면서 화재나 폭발이 자주 일어나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데이비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좀 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제 인화성 기체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발화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램프의 불꽃을 철망으로 감싸서 이 폭발을 막는 안전 램프를 고안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거 이제 보이시죠? 네. 이 안전 램프는 당연히 이 철망으로 가려져 있어서 큰 불빛을 내지는 못하는데, 이 철망이 이 불꽃의 열기를 흡수해서 이 넓은 면적으로 열을 분산시키면서 이 메탄가스가 타는 그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를 만들어줘서 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낮춘 그런 이제 안전 램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발명을 해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오면 발명 특허를 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데이비라는 과학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발명 특허를 내지 않아서 어느 탄광에서나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안전 램프를 발명해서 영국 왕립학회로부터 뭐 2개의 메달도 받고 2년 뒤에는 준 남작의 지위까지도 받는 영예를 누릅니다. 제가 뭐 화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대해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마취제인데요, 마취제. 네, 이런 류의 마취제를 개발하신 건 아닌데, 이분이 원래 이제 기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들 중에 웃음가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맡으면 계속 이제 안면 근육을 변화시켜서 계속 웃게 만든다는 건데, 이제 아산화질소라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 또 이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웃음가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가스에 실험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를 가져다가 사교 모임에서 이제 오락으로 이용했던 그런 가스인데요. 훗날 이제 뭐 우리 외과 수술할 때 그때는 마취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뭐 건장한 사람들이 사람을 붙잡고 고통 속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이 웃음가스에 차관을 이제 주목을 해서 이 웃음가스를 마취제로 고통을 못 느끼고 웃게 만들면서 이제 어려운 수술들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서 이 마취제를 또 발견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누군가요? 잘 모르시죠? 뭐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찾다가 이분 얼굴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이분은 이제 노만 볼로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농학자이면서 식물병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거는 밀과 쌀의 품종을 교잡 육종해가지고 다수학 품종을 개량하는 기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이제 녹색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 노만 볼로그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인구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사이에서 엄청난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고 위험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도에 영양실조와 기아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이분이 이렇게 개량한 이 품종으로 엄청난 식량 생산을 해내면서 약 뭐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위인이시죠. 그래서 이 실제로 멕시코나 인도, 뭐 파키스탄, 중국 이런 개발도상 국가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식량 증산에 성공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런 그 연구가 계속 지속돼서 이 종자 연구가 이제 계속 지속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 종자 개량에 대한 연구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인류의 또 우리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올라가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인 폭력도 감소했다. 이렇게 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 근대에 뭐 지금 우리 생활하고 있는 것들에 상당한 안정감을 주신 분입니다. 네, 이분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인천 계양고등학교에 또 학생이 만든 자료네요. 네,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잘 보셨죠? 네. 자, 뭐,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과거에 이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봤을 때는 이 국가 경쟁력이랑 꼭 이제 연관을 꼭 시켜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편리한 삶과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들에 이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게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투자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요즘을 보면 그 코로나19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 위기를 한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참 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요. 예전에는 그 경쟁, 그리고 성장,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고, 모든 나라들이 성장을 위해서 경쟁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는 경쟁보다는 생존, 그리고 함께 사는 공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것. 크기만 컸다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지속 가능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게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이제는 공존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이 되면 좋겠고,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단순하게 재미와 놀이를 위해서 활용되던 이 첨단 기술들이 이제는 뭐 금융, 의료, 교통, 국가 운영에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의 역할, 그리고 요즘 첨단 기술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기에 어쨌든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니면 또 빠른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줘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회적 문제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넷플릭스 사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넷플릭스 CEO 창업자예요. 이분이 넷플릭스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딱 보면 DVD를 빌렸다가 반납을 깜빡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는 블록버스터사라는 비디오 이제 큰 비디오 업체가 있었는데 아폴로 13이라는 영화를 빌렸다가 대여점에 허겁지겁 돌려줬는데 연체료를 40불을 내게 됐답니다. 40달러를 내면서 이게 왜 연체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뭐 서비스를 만든 게 이제 이 넷플릭스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넷플릭스가 예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그런 그 인터넷 기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OTT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DVD를 봉투에 담아서 대여해주고 또 회수하고 이러는 것들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되면서 요런 이제 서비스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넷플릭스가 인터넷에서의 넷 그리고 이 플릭스가 이제 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영화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달에 구독료를 내고서 DVD 서비스도 한 달에 구독료를 내고서 이제 DVD 3개를 빌릴 수 있는 뭐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OT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아예 이런 물리적인 영상 매체 없이도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확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리밍 산업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넷플릭스가. 네. 근데 이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것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 뭐 컨텐츠가 많고 뭐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 개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 컨텐츠 추천 AI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영상물 중에서 우리의 취향을 저격하는 영상물들을 골라서 이 전 세계 수억 명에게 개인 맞춤한 영상 추천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하나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게 작은 하나의 동기가 있었고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잘 잡고 또 혁신적인 생각을 한 그래서 성공한 것이 바로 이 넷플릭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외출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집에서 넷플릭스 시청을 엄청 해서 요즘에 오히려 더 호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혁신적인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그 솔라카우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꼭 젖소에서 이렇게 우유 짜는 거 같이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태양전지를 활용해서 이 축전지, 이게 이제 하나의 배터리인데, 외장 배터리인데 여기다 충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꼽고 있는 건데요. 국제노동기구에서 2017년도에 뭐 이렇게 보고했던 보고서만 따르더라도 전 세계 아동이라고 하면 5세에서 17세 정도 아동 1억 5천만 명이 노동을 한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 중에 또 절반이 11세 이하의 아주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한창 이제 학교를 다닐 나이에 교육을 못 받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많이 끊기고 하는 또 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축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전등하고 연결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불도 밝히고 이제 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크라는
회사의 장성은 대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장성은 대표는 이 시카고에서 예술대학을 나와서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디자인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의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이 태양광 에너지와 디자인을 결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로서 요크를 만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뭐 그동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고 2019년도 말에는 아마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이제 뽑혔습니다. 네. 장성은 대표가 아동노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기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풀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What if I tell you there's a magical way to bring my friends to school? Let me show you how Solar Cow works. Walk, Carlos. Walk, Carlos. Walk, Carlos. Walk, Carlos. Go to school. Ta-da! The secret to this magic is, with the solar milk batteries, my friends go to school where the solar cow waits for them.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far from home. The solar milk batteries provide incentive for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So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can all be happy.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pecial about Solar Cow. Solar Cow connects people. The solar milk batteries have their own individual ID codes, which are recorded whenever the children use the batteries. This digitizes attendance, allowing supporters to see the real impact they are making. Each little light brightens up a child's future. Come, say the magic word. Walk, Carlos. Solar Cow, School Teleporter. 네, 잘 보셨죠? 네, 아마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사용에 제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교육받을 기회도 이제 그 없는 나라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혁신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켈 베스터가르트 프란젠이라는 분이 이제 하는 건데, 이 회사 이름이 베스터가르트 프란젠이에요. 이 가족 기업 회사인데요. 이분의 이제 경영 철학이라는 거는 착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돈도 벌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또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국가들을 보면 이 식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도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 정수 빨대라는 것, 이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빨대다. 그래서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스트로우, 빨대처럼 생긴 정수기를 만들어서 직접 오염된 물에다가 꼽고서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또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이제 개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적전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기술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는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문제는 고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 구호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이 나라에 주면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서는 살 수가 없는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 뭐 캠핑 다니거나 뭐 이렇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뭐 하나의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했던 경영 철학에 맞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값싸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무슨 뭐 벤처기업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승찬 대표라는 분이 이 스타스테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불가사리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답다, 뭐 예쁘다 생각도 하지만, 이 불가사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해변이나 이런 그런 바닷속에서 우리의 이제 어민들이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산자원들을 뭐 황폐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가사리가 많이 이제 바닷속에 생기는 때에는 어민 피해가 이제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면서 또 하나의 또 처리하는 데도 고역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업용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이제 뿌려서 눈을 녹이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뭐 가격도 가격 문제지만, 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결국에는 도로를 부식시키고 파손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이제 이런 구멍들이 겨울철이 지나면 많이 생기고, 이게 차들이 덜컹거리거나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이런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양승찬 대표라는 분이 이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제설제를 만드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트 원이라는 이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는데, 원료가 불가사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도로를 부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들도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환경 문제와 이런 교통 안전 문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하나의 또 기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또 소개 영상들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그런 기대에 차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리스트를 봤는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좋은 게,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라든지 뭐 사람들의 건강, 의료 문제 뭐 등등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뭐 이런 것들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 마음속에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런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쪼록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긴 했지만,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고, 여러분들도 항상 풍요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을 발굴하시고 연구하셔서
행복한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